본격적으로 전세 세팅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세팅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이제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어때요? 보기만 해도 좋으신가요? 저도 처음 딱 계약서 받았을 때, 그 떨림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도 계약서고 등기부 등본. 걔를 받았을 때 그 뭔가 이제 떨림? 이렇게 내 이름이 새겨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 투자하면서 그냥 야호, 드디어 투자했다 하고 엄청 좋은데,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우리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사장님이. 근데 전세 내놓으셔야죠. 얼마에 내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입주, 그 집 언제 입주할 수 있어요? 부터 시작해서 집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뭐 수리는 하실 거예요? 같은 질문들을 이제 막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 매매 계약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에서 우리와 나와 이제 매도자가 계약서를 쓰고 이 집이 이제 나 매수자 내 걸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도자는 떠나고 나와 사장님 둘이 남아있는 그림에서 그 다음 나 이제 계약서 썼으니까 집에 가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장님 이거 전세는 얼마에 놔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바로 이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입주 뭐 집 언제 봐요 이런 대화들은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도 내 물건을 전세를 내놓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받게 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만들고 운영해 나갈지를 그 얘기를 이번 파트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근데 저런 것들을 고민하겠다? 늦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얼마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을 할 건지, 임대 기간은 얼마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다음 파트에서 제가 되게 상세히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정 전세가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 물건을 지금 계약하지만 2년 뒤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재계약이라고 하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 파트에서 얘기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되는 질문들, 그러면 이 물건을 전세를 내놓을 건데 이 물건을, 내 집은 누구한테 전세를 놓게 되지? 그다음에 그 전세를 놓는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지? 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전세가 빠지는 과정이 있는데 난 원래 전세 레버리지 투자니까 전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그걸로 매매 잔금날 내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가 아닌 프로세스대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두 번째 지금 파트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전세를 아무리 어떤 세팅 유형이 있어요, 그거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돼요 라는 걸 알아도 계약 단계부터 전세 세팅을 미리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전세 세팅이 전세 계약할 때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 매수하는 그 시점부터도 미리 계약 단계부터 챙겨야 될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전세 때문에 속 썩고 싶지 않다. 집 좀 잘 보여줘서 우리 집이 좀 전세가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임차인 들어온다면 깨끗이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임차인이 이사 가고 다음 임차인 받을 때 집을 좀 잘 보여줘서 잘 구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남겨놓는 게 결국은 이 계약 단계부터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계약 단계부터 챙겨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후반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금 파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전세 세팅 유형이 뭐가 있고 어떤 순서인지를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 투자에서. 내가 투자한 물건에 전세가 어떤 과정으로 세팅될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세 세팅, 집을 샀고 임차인을 새로 구해서 전세를 놓는 전세 세팅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세팅 외에 그냥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입자를 다시 나의 전세입자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나한테 집을 판 주인이 나의 전세입자가 되는 특수한 전세 세팅도 있어요. 근데 이 유형을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만약에 얘랑 다른 게 뭘까? 잔금 기간이 달라요. 특수한 전세 세팅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미 임차인이 한마디로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잔금 기간이 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집을 내가 사서 임차인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전세를 세팅한다라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최대한 이제 매매 잔금 기간을 길게 받아야 그 사이에 뭐 하죠? 네, 전세입자를 구하고 그래야 매매 잔금 치르는 날 내가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에 잔금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사이에 열심히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입자의 돈을 가지고 나의 매매 대금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세 세팅 유형을 알고 있어야 일반적인 세팅을 내가 해야 되네. 그러면 나는 잔금 기간을 최대한 미리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미리 매도인이랑 협의를 하겠죠. 두 번째는 전세 세팅, 내 물건이 어떻게 세팅될 건지 그 절차를 알고 있으면 비용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비용일까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가면 어떻게 되지? 나는 가장 베스트한 그림. 내 돈은 전세입자 돈으로 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전세입자가 안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비용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에 전체 집에 대해서 전체 매매 금액을 현금으로 낼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이 돈은 뭔가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마통을 쓰던가 아니면 주담대를 받던가 뭔가의 금융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고 이자를 내는 상품도 있고 만약에 주담대를 받는다 그러면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각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근데 비용 계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 쓸 줄 알려고 아는 거예요? 네, 얼마 쓸 줄 아는지 안다라는 거는 뭘 대비할 수 있냐? 이 돈 월마다 꼬박꼬박 지출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세입자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가격을 좀 더 깎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전세가 조정을 해주는 게 난지를 내가 재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물건 어떻게 전세 세팅할지 그런 유형을 아는 거, 그 절차를 아는 거 이거부터 잔금 기간 확보하는 거, 전세 기간, 전세가 조정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전세 세팅하는 게 어떤 유형이 있냐? 제일 투자한테 유리한 게 뭘까요? 받아서 주는 거. 그래서 매매 잔금, 나랑 매도자 사이에 우리의 거래 사이에 매매 잔금은 내가 전세자한테 받은 전세 잔금을 하는 케이스가 제일 유리한 케이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유리한 케이스. 투자를 만약에 제가 지금 투자를 했던 것 중에서 모든 투자가 이렇게 되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투자를 해보면 정말 운이 좋은 경우구나 라고 하는 케이스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전세를 새로 구할 때 구하고 나서 대비해야 되는 전세 세팅이 어떤 경우냐? 그래도 잔금 전에 계약은 해요. 전세입자 구했어요. 근데 전세입자가 나의 날짜에 맞춰서 못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죠. 전세 계약은 했는데 매매 잔금 후에 전세 잔금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 얘는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세를 맞추긴 맞췄는데 생각보다 늦어진 거예요. 아예 그냥 내 매매 잔금 기간까지 끝나고 전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매매 잔금 누가 내야 돼요? 네, 저희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케이스 이런 유형은 투자할 때 무조건 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 이제 투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과정이고 얘는 특수한 좀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신규 임차인을 새로 내가 막 알아보고 구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가 일단 바꿔드릴게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주인이 나한테 집을 판 주인이 전세입자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원래 전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그 전세입자를 내가 그대로 승계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세 낀 상태로 거래를 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관계된 사람이랑 전세 세팅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씩 풀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가 제일 유리한 게 아까 뭐였어요? 전세입자 돈 받아서 내가 그 돈으로 이제 매매 잔금 치르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보면 그런 물건들 이제 이런 식 표현이 돼요. 그냥 주인이 살아서 그냥 정상 입주 가능한 그런 집들. 정상 입주 가능하다, 뭐 즉시 입주 가능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표시된 집들은 이 집은 그냥 어쨌든 나가고 누군가 내가 들어가던 아니면 내가 투자자면 임차인을 들이던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집이구나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 이게 제일 유리한 케이스. 매매 잔금일 전에 전세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매매 잔금일에 맞춰서 전세 잔금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집 사기로 하면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매매 잔금을 치르게 되죠. 근데 이 사이에 열심히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세 잔금을 내 거래에 이제 잔금날 받아서 쏙 쓰는 거.
그래서 날짜로 보면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월 오늘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매 계약서 쓴 거예요. 매매 계약서 쓰고 열심히 전세입자를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냥 잔금이 어느 정도 줘요?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 대개는 한 두세 달 정도 많이 줘요. 그리고 이 날짜는 제가 아까 어때요? 세팅 내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협의해서 늘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날짜는 고정된 날짜가 아니라 늘릴 수도 있고 사실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이 이렇게 내가 만약 전세입자를 구하고 날짜를 맞추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림이 되냐? 부동산에 복적복적하죠. 복적복적. 나랑 집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나랑 임차인까지도 다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그런 그림이고, 이게 우리가 항상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거 넣으면 좋다고 하던데요 하는 그 특약이 이거예요. 아, 매매 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한다. 그게 이 유형의 프로세스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무조건 대비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고, 이 유형은 생각보다 첫 번째 그 베스트한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매매 잔금일 전에 전세 계약은 한 거예요. 이렇게 얘도 전세 계약은 했지만, 근데 전세 계약했다고 해서 내 날짜에 모든 임차인이 맞춰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맞출 임차인만 기다리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잔금이 어쩔 수 없이 내 잔금일 이후에 전세 잔금을 치르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날짜가 그래도 뭐 세 달 가까이 있었는데 전세가 생각보다 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막상 이 임차인이 어때요? 이렇게 한 달 상간에 이사가 잘 올까? 한 달 상간에 이사 오는 임차인이 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방은 생각보다 또 이사를 빨리 와요. 근데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달 상간에 전세입자가 이사를 온다? 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세입자가 그래도 두 달 뒤면 늦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4월 달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이 잔금을 결국에는 내 돈으로 매매 잔금을 먼저 치러야 되죠. 아까 저희 무슨 얘기했죠? 매매 잔금 내 돈으로 치르면 실제 전세 잔금을 받아서 메꾸기까지의 기간에 비용이 발생하죠. 이 비용을 계산을 해놔야 돼요. 만약에 매매가 3억짜리예요. 이 집이 3억짜리고 전세를 2억 6천에 놓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어때요? 계약할 당시에 그래도 매매 계약 이 3억의 10%는 미리 냈겠죠. 그러면 나는 이때 매매 잔금일 날 내 돈을 얼마 써야 될까? 전세 계약금은 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세 2억 6천에 10% 정도는 그래도 돈이 확보가 됐었겠죠. 이거 빼고 계산해보면 이 시점에 내가 내야 되는 게 2억 4,400인 거예요. 그래서 마통을 만약에 7%짜리 이율 가진 거를 썼다라고 친다면 월 이자가 14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에 만약에 금융상품을 써야 된다, 그게 마통이라고 한다면 월 142만 원 정도는 나가겠구나. 그리고 이게 두 달이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마통을 써서 이거를 감당한 케이스지만, 만약 주담대를 썼다. 그럼 아까 주담대 이자도 있죠.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중도상환 수수료까지도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만약 잔금일을 이제 예상해 놓고 늦어지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라는 거를 내 상품, 내가 갖고 있는 상품 리스크 대비하시는 걸 맞춰서 계산을 해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나마 전세 계약금은 받았죠. 전세 입자를 그 사이에 구해서. 근데 얘는 아예 어때요? 네, 전세 계약도 그냥 진짜 내 돈으로 다 매매 잔금 치르고 나서 구한 그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매매 잔금에 이제 2월 중순에 했는데 전세 계약이 3월에 되고, 막상 이 임차인이 또 거의 이제 4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매 잔금 치르고 전세 잔금 할 때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죠. 계산해보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그래도 앞에 가면서 전세 계약금 정도 받았어요. 10%. 지금은 통으로 다 내 돈. 만약에 똑같이 3억에 2억 6천 전세를 맞는데 나는 그럼 이때 얼마가 들어가냐? 10%는 이때 냈을 거고 나머지 90% 2억 7천을 내게 되고, 월 이자 7%짜리 마통 쓴다고 하면 월에 157만 원. 한 달? 두 달이죠. 두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이제 마통을 썼다고 했더라도 발생됐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 전세 과정에서 비용이 어디서 언제부터 얼마큼씩 발생하지를 알아놓으셔야 누군가 사장님이 이 전세가를 계속 고수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좀 더 내려서 빨리 뺄 것인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월에 150만 원, 두 달 300만 원이잖아요. 세 달 4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세입자 그래도 세 달이면 구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거 모르는 일. 네. 제가 이따가 오늘 이 교재에 제 서류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어떤 서류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 법인 임차인이 받았던 물건이 있어요. 공실이 제 기억으로 한 10개월? 네, 법인이 들어오기까지 초반에 법인 받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것만 있냐? 두 달의 비용만 있냐?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공실 관리비. 관리비라는 게, 그러니까 공실이니까 관리비 얼마 안 나올 것 같죠? 요즘 관리비 아시죠? 아무리 보일러 안 떼도
공실관리비도 제가 이제 10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낸 돈을 합쳐보니까 한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까지도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거 얼마 안 되네 버티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만약 시장이 그렇게 임차인을 구하기 유리하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이나 그 단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지체되는데 무슨 차이냐, 어때요? 전세가를 내리는 것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 이 비용 돌려받으세요? 이 비용 다시 회수되나요? 금융비용? 근데 전세가를 낮춰요. 그럼 어때요? 팔 때 내가 돌려줄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그럼 당장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매전차가 벌어져서, 근데 어쨌든 지금 전세가를 높게 세팅을 못했다는 얘기는 이 집 혹시라도 팔거나 할 때 내가 팔고 임차인 돈을 돌려줄 거잖아요.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차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그것 또한 금융비용 지출하는 거랑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이 있다는 걸 좀 봐주시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일반적인 전세 세팅, 신규 임차인을 구한 세팅이 아니라 좀 특수한 경우, 기존에 살던 사람이 나의 임차인이 되는 경우라 했는데,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보면 주인 전세 안고 이런 식으로 문구가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했는데 집주인, 매도자가 나한테 집을 판 사람이 내가 이 집에 전세입자로 살게요 라고 하는 경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철산 한신한 단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어디 있는 단지일까요? 광명. 일단 쉬는 시간에 한번 이 단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많아요. 주인 전세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입주. 네, 입주. 진짜 아마 여태까지 봤던 네이버 부동산 매물 중에서 가장 많은 주인 전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넘기면 끝도 없이 주인 전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규모 입주를 하죠. 강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성남 1교시 때 얘기한 것처럼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신규 단지 입주하는 이제 근처 이제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어때요? 걱정되죠, 사실. 입주 물량이 동기간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 기간에 내 집을 파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리 팔려고 하죠. 미리 팔고 대신에 그 짧은 기간에 어디 가고 싶진 않죠. 내 집에서 살면서 주인 전세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주인 전세를 제한하는 그런 분들은 시세보다 전세가를 높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거 매점 작다 하고 무조건 덥석 했다가는 만약 이 집주인이 그때 이 사람 안 가는 모르는데 입주 기간에 가버린다. 그럼 그때 나의 리스크는 돌려줘야 되는 돈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인 전세나 아니면 주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얘는 매매 계약하고 별도 날짜를 잡아서 매매 잔금을 치르기도 하고, 마찬가지 이때 그러면 전세 계약도 같이 하고 전세 잔금도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근데 아까 앞에 있는 일반 거래보다는 기간이 훨씬 짧게 잡아요. 네.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그 달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넉넉하게 사실 이렇게 잡은 거지만 진짜 1, 2주 상간에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별도 날짜를 잡고 뭐 계약금, 잔금 이렇게 오가지 않고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가계약금 들어가고 언제 계약서 씁시다 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 계약 잔금까지 그냥 한꺼번에. 네. 이게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결국 오갈 돈이 결과적으로 어떤 돈이 생각하는 거예요. 매매가 전체가 있고 이 집주인이 전세로 살겠다 했죠. 그러면 나는 집 전체에 대한 잔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다 이 모든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는 차익 지급하는 것까지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얘가 더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게 혹시라도 이 집주인이 만약 근저당, 집으로 대출받는 경우 많잖아요. 근저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루에 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이죠. 네. 그럴 때는 근저당 말소하고 뭐 돈 상환하고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어쨌든 주인이 전세로 이렇게 내려앉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치를 때까지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 보통은.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집주인은 아닌데 전세입자 혹은 월세입자처럼 그러니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파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후에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고, 저희 보통 물건에서는 이렇게 세 안고 그다음에 전세낀, 뭐 세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표시가 돼 있어요. 얘는 원래 이렇게 나랑 매도자랑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전에 전세 계약이 되어 있던 거고 그대로 내가 이거를 받아서 이제 매도자랑 전세입자는 이렇게 나와의 관계로 남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매도자하고는 매매 잔금 정리하고 이제 이걸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주인 전세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거래 기간이 짧아요. 사실 짧고, 얘도 결과적으로 필요한 돈이 뭐지? 이미 전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미 전세가 들어가 있고 이제 내가 이 전세입자와 둘의 관계로 남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이 전세입자 나갈 때 전세입자한테 돈 돌려주는 것도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려줄 돈을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랑 잔금을 치를 때는
이 집에 대한 돈을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돈, 돌려줄 돈 내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이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만 들고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케이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전세 세팅을 하게 되는 좀 특수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왜 얘를 알아야 되냐 정리해보면 모든 투자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임차인 전세금 내버리지 해서 내 잔금 치러야 되지 라는 걸 되게 바라지만 세상의 시나리오만 그리면서 투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물건이 지금 저희가 유형별로 뜯어서 본 게 어떻게 전세를 맞춰야 되는 물건인지 알아야 필요한 조건에 미리 협의를 해서 이거 살 때부터 잔금 기간 길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신규 임차인의 세팅을 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협의해서 투자 리스크, 혹시라도 잔금을 못 치르거나 내 돈이 금융비용으로 나가거나 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투자에서는 베스트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워스트까지도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워스트를 알고 있으면 내가 제때 어떤 행동을 안 하면 어떤 비용을 치를 것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잔금일자라는 게 정해져 있고 나는 잔금을 치러야 되는, 치를 수 없는 만약 입장이라고 한다면 난 어떻게 되냐, 내가 만약에 빨리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행동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비용이 들어가고 그 금융비용이 얼마 정도 지출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어때요? 앞서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형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가 그래서 이런 세팅 유형이 있어요, 이런 절차가 있어요 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럼 얘네들을 어쨌든 계약 단계부터 잘 챙겨 나가려면 뭘 조심해야 될까를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때요? 지금 계약서도 저희가 얘기하게 될 거고 법적인 부분도 얘기하게 될 건데 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임장하고 정리하고 비교평가까지 잘해서 투자했는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 막상 계약이라는 단계, 계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얘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이게 실제 내 물건이 되는 거는 계약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법적 단계에서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해버린다, 실제 거래가 성립되는 게 이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를 잘 체크하고 조심해서 살 때부터 이제 전세 놓을 때까지 챙겨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전세 세팅을 잘하기 위해서 계약 단계부터 챙겨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 꼭 이렇게 전세 세팅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결정하기 전, 그다음에 이제 실제 전세 세팅이 끝날 때까지 투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 파트에서 같이 얘기 드릴 거예요. 네, 실제 제가 받았던 질문이에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매매가 2억 8,500이고 계약금이 2,800만 원, 한 10% 정도 되죠. 잔금이 4월 말이고 전세가 2억 5천에서 2억 6천에 놓는 조건. 이 정도 괜찮죠? 네. 근데 감이 5,500만 원이 있대요. 그리고 계약 시에 계약금 2,800만 원과 주인돈 2,700만 원을 보태서 법원 공탁, 근데 공탁 증서는 매수인 나한테 주겠대요. 드림을 하고 실제 남은 대출 1억 8천만 원은 잔금 때 말소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계약 시 아직 잔금을 안 치렀는데 잔금 때 말소하기로 했는데 선등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님은 복잡하지 않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네, 복잡하지 않으세요? 여기 두 줄 이해하셨죠? 네, 밑으로 가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셨을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수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단계별로 이제 알아야 될 게, 매수 결정할 때 권리상으로 이 물건이 하자가 있냐 없냐라는 걸 체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매매 계약서라는 걸 작성할 때 매매 계약이라는 게 의미가 온전하게 소유권을 갖고 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작성해야 되는지, 임대 계약은 어때요? 임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 빌려줬으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한테 원상 회복, 제대로 회복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각각들을 위해서 이제 계약서 쓰는 거를 좀 같이 이제 이따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수 결정하기 전에 꼭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등기부등본인데, 등기부등본 발급해 봤다 하시는 분, 발급이냐 아니면 열람이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만약 출력한다 그럼 1,000원 내죠, 1,000원. 근데 이거 투자하고 싶은 물건 나중에 만났을 때 그냥 사장님만 기다리고 계실 경우 있으세요. 근데 사장님이 받아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면 내가 그냥 받아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이제 한 페이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각각 카테고리별로 갖고 오냐고 한 페이지 넣은 건데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가 표제부, 두 번째가 갑구, 세 번째가 을구,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표제부가 뭐냐, 그냥 등기부등본에서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 기본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구나, 어디 있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표제부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갑구는 뭐냐, 얘는 권리 중에서 소유권이랑 관련되면 갑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될 게 그런 것들,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공유. 왜요? 공유는 왜? 뭘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네. 만약에 이 집을 내가 매수하고 매매계약 쓰려고 하는데 공유인 거예요. 이게 단독이 아니라 공유라고 친다면 소유자가 2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실제 팔 마음이 있는지 둘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계약도 마찬가지. 둘이 같이 나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특히 부부이신 경우 그냥 내 의사가 배우자 의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이거는 이제 매매 계약보다 임대 계약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진짜 제가 세상 그날저날 너무너무 반성하게끔 했던 부부가 계셨어요. 너무 잘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왜 이렇게 반성했냐면 와 내가 이 이제 다정한 모습도 그렇고 이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그래 난 멀었어. 이러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던 그런 정말 부부가 계셨는데 저 그때 계약했던 명의자분은 이제 남편분이셨고 같이 오시니까 이제 그리고 저랑 만약 집에 대해서 뭐 고쳐주세요라는 소통은 보통은 아내분이랑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분이랑 소통은 주고 받았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나?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던 이제 실제 명의자, 계약자 남편분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집의 계약자가 나니까 아내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하면 주지 마시라. 이 집은 저하고만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 가정사이실 건데 사실 되게 생각 못하는 그런 경우죠. 왜냐면 계약할 때 두 분 같이 계셨고 저랑 가깝게 소통했던 분이 계셨고 근데 막상 계약자가 별도로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매매는 더더욱 그래요. 매매는 공동 소유일 때 한쪽 의사로만 팔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가 단독이 아니라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여러 명의 의사를 다 확인하고 다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갑구에는 소유권이 기재되고 소유권 외에 이제 권리 침해 중에서 그런 것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경우도 여기 갑구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게 표시되는지 이제 이건 봐놓으셔야 되는 이유는 특히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내가 정확히 이게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 절차를 아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내 계약이 위험해질 수 있어 하는 것들은 표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구는 소유권 외에 나머지 권리사항들이 의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대표적인 게 근저당. 근저당은 언제 설정되죠 보통? 네, 대출 받으면 근저당 설정되죠. 소유권 외 근저당 그리고 이렇게 대출 받은 건 아니지만 전세권 이런 것들도 의구에 표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구성이 3가지로 되고 그러면 이 서류 중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소유자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유자 등기부등본 어디서 볼 수 있다 그랬죠? 네, 지금 우리 1분 전. 약 1분 전. 소유자 어디? 그렇죠. 갑구입니다. 소유자 계약자랑 동일한지 꼭 보셔야 되고 나랑 계약하는 사람, 내 앞에 앉아있는 그 계약자, 소유자, 내 돈이 들어가는 이제 대상까지 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어디 있다 그랬죠? 원래는 갑구가 소유권이 표시가 되는데 소유권 말고 표시되는 권리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갑구에 있어요. 그래서 갑구에 이게 있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얘가 뭐고 얘를 막 해결하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 침해,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어쨌든 이 집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침해가 있다라는 거고 굳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물건이 이렇게 쌓인다고 하는 이 시장에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있는 물건을 골라서 공부해서 위험을 해지하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 아니겠죠. 그냥 이런 어디 있어. 그러면 그냥 보내면 돼요. 보내면. 그리고 3번째 근저당권. 근저당권 어디다 그랬죠? 의구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데 근저당권이고 이거는 보통 이제 집 담보로 돈 빌렸을 때 표시되는 근저당권. 그리고 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열람 일시. 왜 봐야 될까요? 그 사이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람 일시를 왜 볼까? 등기부 등본은 계약을 할 때 잔금까지 총 3번을 보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언제일까요? 첫 번째 가계약 넣기 전에. 계약서 쓸 때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가계약금 넣기 전에 이 집에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하고 가계약금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계약금 넣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볼 거고 두 번째는 언제 볼까요? 마주 보고 부동산에 앉게 되죠. 공계약서 쓰기 직전에 보게 될 거고 마지막 3번째는 언제 보게 될까요? 그쵸, 잔금날. 그래서 총 3번의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될 거고 그때 이 왜 3번씩이나 보죠? 똑같은 서류를 권리관계가 내가 매수할 당시 알던 그 상태가 맞는지 이제 권리금도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몇 장인지 뭐가 중요할까요? 문서를 전부 확인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달랑 한 장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뭐 2장 내지 3장 권리관계가 많이 변했다 그러면 그 이상이기도 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본 게 이렇게 봤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난 이렇게 2장을 봤어요. 그쵸?
첫 번째 3장 중에 첫 번째 걸 받고 3장 중에 두 번째 걸 받는데 3장 중에 마지막 장을 나한테 안 보여준 애가 되는 거죠. 마지막 장은 뭐죠? 보통 의구.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권리 침해가 있을지, 그러니까 소유권 외에 그런 권리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 전부를 확인했는지를 보려고 이제 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고, 예, 열람 일시랑 그러니까 몇 페이지인지 이 표시는 각 페이지 밑에 등급등본 보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등본 보면 이게 열람 일시, 그다음에 밑에 얘가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갑구에서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근저당권 얘는 의구에서 체크하는 거, 이 5가지는 저희가 등기부등본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보는 거, 다시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의구에 아까 집 담보로 돈을 빌리면 어때요? 의구에 근저당권이 표시된다 그랬죠. 근데 근저당권이 표시되면 이 집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때요? 혹시 실거주 매수하셨던 분들은 내 현금으로 집 사신 분 있긴 있겠죠? 근데 매우 드물겠죠. 대부분 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하게 돼요. 근데 위험하냐?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로 표시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의구에 이렇게 채권 최고에 3억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은행이 1금융권, 국민은행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얘기는 얼마를 빌렸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이렇게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시가 됐죠. 무슨 뜻이냐? 얘는 여기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줄 때 못 받을 것도 대비해야 되겠죠. 그럼 혹시나 못 받아, 그럼 경매에 넘겨. 그럼 그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자도 연체될 수 있고 경매 뭐 넘기고 하는 그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걔를 대비해서 은행에서 빌려준 돈보다 더 큰 금액을 붙여서 채권 최고액으로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보통 얼마를 설정하냐? 이제 1금융권은 대개 120% 정도. 그다음에 뭐 2금융권 같은 경우는 130, 대부업지 이런 데는 더 높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금융기관별로 달라져서 막 일정하게 어떤 애 얼마야라고 하지만 하기 좀 어렵고, 보통은 그냥 저희가 안에 1금융권은 120% 정도 많이 설정한다는 거. 자, 그럼 계산해봐야 되겠죠? 3억이 채권 최고액이에요. 원금 얼마 빌린 걸까요? 2억 5천이 100%가 2억 5천이고 120% 하면 그게 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3억 전체를 빌렸다는 뜻이 아니라 2억 5천 정도를 빌렸고, 그래서 은행에 3억 정도 채권 채굴 잡혀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 얘는 근저당 있다고 해서 집을 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나랑 매매 잔금이 치르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거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어주는 거. 근저당은 이제 내 잔금일까지 말소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서 이게 나한테 올 때는 온전한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대출을 상환하는 이 절차는 누가 하게 될까요? 현장에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나랑 매도자랑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매도자가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죠. 상환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이 내용을 지워야 되죠. 보통 법무사가 또 같이 또 이제 관여가 돼요.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가서 이제 대출을 상환하고 이제 상환하는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상환 됐겠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 상환하는 후에는 상환 영수증까지, 이 집에 대한 이 대출이 잘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까지 무조건 상환 영수증 기억하세요. 상환 영수증 봐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1,000원이면 돼요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은 여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대법원 사이트 가면 여기서 열람 또는 발급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활용해서 등기부등본, 내가 만약 진짜 투자하고 싶어, 사장님이 바로 등기부등본이 이제 안 발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면 내가 발급 받아서 보세요.